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지난 4일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청와대 하명 의혹, 또 유재수원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내놨죠. 근데 첩보 출처와 제공자를 놓고 오히려 혼선이 더 커지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의 반발 이유 가운데, 청와대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반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인데요. 검찰이 이제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처럼. 근데 국민의 알 권리와 이게 또 충돌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검찰이 이 공범유출 규정, 즉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을 좀 악용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러분들 저희 속보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오선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오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계명대 김관옥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모신 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리포트부터 좀 볼 텐데요. 이번 첩보와 관련돼서 최초 제보자로 좀 알려지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첩보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지 하루 만인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하반기쯤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과 안부 전화를 하다가 이미 언론과 시중에 알려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송 부시장은 3분 남짓 자신의 입장만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과 청와대의 설명은 첩보 전달 경위부터 엇갈립니다. 송 부시장은 문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전화로 얘기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송 부시장이 말한 대로 이미 언론과 시중에 떠돌던 이야기를 일반화해 전달한 내용이라면 이를 조금 정리해 만든 첩보가 수사의 단서가 됐다는 청와대 설명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해명이 엇갈리는 만큼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송 부시장이 해명을 한 내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첩보는 첩보라고 하기에는 그냥 자기는 청와대 행정관, 여기서 이제 문 행정관이라는 성까지는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냥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통화하다가 그냥 울산시 쪽 분위기를 전달한 정도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주요 내용들이고요. 또 이 앞서 4일 날 그제죠. 그제는 청와대가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서로 좀 내용들을 좀 겹쳐 보면 조금 엇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일단 첩보, 이 출처 문제, 그다음에 제보자 문제부터 좀 세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펴볼 때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송병기 부시장 기자회견도 보셨고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도 보셨으니까 안 맞는 부분, 그다음에 뭐 공감이 가는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보세요? 좀 아쉬운 거는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 질문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발표할 것만 그냥 발표하고 나가버렸는데 그래요? 기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많은 사실관계를 갖고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관계가 지금 청와대랑 얘기랑 그다음에 송 부시장 얘기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숨진 그 검찰 직원이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예. 이게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첩보를 생산한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닌 걸로 아니라는 지금 거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진실인지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장면인데 지금 청와대 얘기는 SNS로 이거를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가 수정을 해가지고 민정실에다 넘기고 그게 반부패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송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뭐 일반적으로 도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사실은 청와대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진실 게임은 쉽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SNS에 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여주고 출력해가지고 예. 이메일로 보내준 거 얘기하면 그거는 청와대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KBS 단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가 사실은 10월 달에 지금 제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2017년 10월. 2017년 10월 달에 예. 8월 달에 이미 민정수석실에 이 진정서가 가서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공정위로 갔고 검찰에도 또 다른 진정서를 냈대요. 같은 분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검찰에 갔다가 울산지청으로 11월 달에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한 군데에서 지금 예. 이렇게 해서 돌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지금 이 사람이 진정서를 냈고 뭐 탄원서를 내든 그러겠죠. 뭐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혼선이 예. 많아서 어느 게 진실인지 진짜 지금 예. 혼선이 오는 거죠. 예,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경찰도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경찰도 이미 청와대 첩보가 들어갔던 10월, 청와대 첩보가 받았던 10월 이전에 2017년 10월 이전에 수사를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또 경찰 쪽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전 시점, 2017년 10월 그 전 시점으로 상당히 좀 이 내용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수희 변호사님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신지요? 이게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 그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느냐.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개입하면서 뭐 직권남용들도 있었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예. 갈래인데 그러면 선거 개입을 했느냐. 선거 개입 의도로 뭐 어떤 첩보를 뭐 제보를 경찰청에다가 이첩을 했느냐 그건데 이게 역으로 보면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결국 경찰청에 이첩한 그 문서를 이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저는 판단이 그렇죠. 달라진다고 보는 출처가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그 말을 그대로 하면 그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2014년부터 예. 문모 행정관을 그래서 저기 안부 전화를 하다가 그래서 그 울산 지역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뭐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이런 카더라 정도의 그렇죠. 소식을 내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적인 통화 중에 나왔던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적인 통화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이 문모 행정관은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경찰청에 간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이첩하느라고 보냈다는 그 문서는 투선이 제보니 뭐 민원이니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이렇게 문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보하고 정보 수집하고는 그 한 끗 차이일 수가 있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선거 개입 의도가 이 문건 작성 경위로 봐서 선거 개입 의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하여간 포인트가 확실하게 송 부시장하고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다른 거는 소스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 첩보를 받았느냐가 송병기 부시장은 자기가 문무행정관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4일 날 발표했던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문무행정관이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 요거거든요. 말과 SNS는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그럴 할 수 수도 있죠.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앞뒤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첩보 내용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김관학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지역사회에 파다한 얘기들이 다 돌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 건설업자라고 하는 김모 씨가 계속 투서도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 어제 송 부시장은 2016년에 그 건설업자가 이미 그 고발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 건설업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이게 사건이 그 김기현 시장 동생 얘기로 시작을 하자면 2014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 2014년도에 시행권 건설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겠다고 해서 예. 3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럼 맺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건설업자가 2016년부터 울산지검에 2016년 10월에 알렸다고 하고
2017년 6월에 경찰에도 또 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에 지금 파다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그 내용들이 알려져 있었는지. 그래서 울산 지역신문이 경상일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상일보를 가서 제가 검색을 다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김기현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2017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16일. 2018년, 예, 2018년 3월 16일에 비서실장실을 비롯해서 5군데 압수수색을 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는 그렇죠. 건데 예. 실제 수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3월 19일 날 경상일보 사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비서실 관계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위 의혹이나 뭔가 지역사회에서 비서실장이 굉장히 많은 뭔가의 좀 부정적인 비리에 연루돼 행동을 있다. 해서 예,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그 전부터. 네네. 예. 그리고 기자 칼럼도 나오는데요. 기자 칼럼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김 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소문은 오래전부터 수면 아래에서 지역사회 호사가들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실체 없는 헛소문 또는 빈수레가 요란하겠느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다가 울산경찰이 비서실장실을 비롯한 건축업과 관련 부서 등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건설업자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투서도 집어넣고 뭐 고발도 하고 그렇게 네. 했는데 실제 고발은 2018년 1월에 했습니다. 네. 근데 기사를 이렇게 썼을 정도면은 이미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내용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논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게 첩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만한 중대한 첩보였느냐. 이 첩보의 가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을 전달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김 평론가님 말씀은 지금 정리하자면 송 부시장이 얘기했던 일반화된 얘기였다. 그걸 전한 것뿐이다라는 거를 지금 네, 지역사회 언론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우리 이 변호사님. 예, 여기 지금 이제 그 뭐 2018년 3월에 그 지역 신문에 그 나와 있던 그 뭐 사설이나 기사가 결국 나중에는 다 이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김기현 시장의 뭐 이 관련된 그런 그 제보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2017년 10월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예. 제보 무렵이 2017년 10월 전에 그 황운하 총장이 울산 경찰청장으로 예. 그 부임하기 전엔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팀에서 이건 업자들 간의 갈등이다. 업자들 간의 갈등이 그 나온 얘기기 때문에 사업자들끼리 갈등해서 나온 의혹 제기로 그 내사를 해봤는데 이게 형사사건화 될 일은 아니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러서 이 사건이 이제 내사 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더 진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사사건이 안 된다고 울산지방경찰청 보니까. 내에서. 예, 그런데 황운하 청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팀장을 그 좌천을 하고 그 인사를 내고. 업자와 그 A 업자와 사업자와 아주 막역한 사이로 뭐 한 2년 3년 동안 500매트의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 경찰관을 수사팀에 새롭게 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이 이 무렵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다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 그래서 2017년 10월경부터 죽었던 사건이 되살아나는 그 무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뭐 울산에서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돌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역신문에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되었을 때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에서는 A 업자와 사업자와 막역한 사이인 그 경찰이나 그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서 뭐 이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직접 그 고발인에게 전화까지도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청와대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이게 자, 말씀하시죠. 사건의 본질은 결국엔 청와대가 말 그대로
하명 수사를 한 거냐. 그러니까 이 첩보가 청와대에서 즉 감찰반에서 직접 생산한 거냐 이 문제 생산도 그렇지만 그걸 갖고서 지시를 했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지시나 뭐 예컨대 이런 것들의 어떤 흔적은 지금 안 밝혀지고 아직은 안 있는 나오고 거잖아요. 있는 거죠.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관이 문서를 이제 작성할 때 편집을 할 때 뭔가 제보받은 거에서 플러스 뭔가가 있었다. 추가적인 내용을 임의로 거기다 넣었다라고 얘기하면 상당 부분 직권남용의 대로.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보받은 SNS에 제보받은 거 그대로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넘겼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냥 업무를 그냥 추진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명 수사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명 수사라는 거는 이미 이제 그 안에는 청와대의 어떤 지시가 내재돼 있다는 내용, 그렇죠. 이미지가 거기 굳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혼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주권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훼손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좀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검찰도 뭔가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피사실이 공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건 관련해서는 제가 두 분 말씀 듣기 정리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원본 얘기가 좀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경찰이 받았던 청와대에서 받은 그 첩보, 그 원본을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공개하면 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윤두한 청와대 수석이 첩보 제공자, 그러니까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되는 거지,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송 부시장이 동의하면 최초 제보 내용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정리 문건 내용,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공개하겠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는지, 뭔가 조작된 듯한 뭔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이 부분 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 나올 수 있다,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시 이제 두 분한테 말씀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평론이 먼저 하시죠. 방금 전에 이제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그 반박 겸 아니면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첩보 문건 내용 공개하는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공개를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에 다 떠도는 얘기를 그냥 단순히 정리해서 넘겼던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에 뭐가 들어간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럼요. 그게 공개되면은 아마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단순히 청와대로 첩보가 이첩됐다는 것에만 너무 세밀하게 그걸 들여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맥락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황운하 총장이 청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가 본격화되고 마치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해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일성이 뭐였냐면 지역 토착비리 내가 뿌리 뽑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미 경찰에는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의 투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수희 변호사도 얘기했잖아요. 내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검찰도 내사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서로 간에 엇갈릴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황운하 총장이 임명된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 8월 무렵이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청와대로 이첩이 됐다고 하는 게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울산 언론에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표현하는데요. 김 씨라는 사람 건설업자가 고발을 한 게 2018년 1월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3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김 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시장 소환 조사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2018년 3월에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황운하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언론에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게 내가 최대한 수사 빨리 마무리하겠다. 지방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수사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경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김기현 시장 동생과 형이 소환 출석에도 불응하고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 말대로 하자면
아니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억울하게 잡아가지고 하명 수사를 하고 그걸 털어가지고 지금 울산시장에 결국 당선 못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형하고 동생이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최대한 수사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3개월 전에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빨리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아야죠. 그렇게 하고 수사 최대한 빨리 그래야지 마무리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치니까. 근데 예. 왜 도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도 그렇고요. 네. 예. 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그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고 일부 다른 범죄 행위 의혹에 대해서 또 기소했던 거에서 무죄가 난 것도 있고 뭐 예. 벌금형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과 또 이 지금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건설업자 A 씨가 뭐 이전에도 그 고발들을 했었는데 그 본인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우나 반포기하고 총장이 있다가 온 한우나 청장이 오면서 예. 수사가 예. 다시 재개가 되면서 뭐 자기도 아주 친한 사람이 또 수사팀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명 수사가 이런 주장이 이런 추정이 그러면 아무 근거가 없는 거냐? 그 우선은 첫 번째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런 그 울산시장처럼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뭐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청와대에서는. 업무 범위 밖의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제보인지 정보 수집인지 아주 모호한 이런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문건들을 만들어서 이첩을 했다는 예. 거예요. 그것도 예. 이제 그 경찰청에다가 뭐 경찰청에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첩이 왔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럼 왜 하명 수사에 근거가 있는 거냐? 그렇게 그냥 단순히 이첩을 한 거였다면 그리고 관심을 안 가졌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뭐 하명 수사라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업에. 예. 이거는 예. 그 충분히 그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우리가 보고 예.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게 하명이랑 뭐가 예. 다르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명 수사지.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청와대가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어쨌든 경찰이 이첩을 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비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청와대가 이런저런 어떤 뭐 정보를 통해서 들릴 테니까 알면서도 이거를 과연 경찰이 이첩하거나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또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좀 그렇죠. 드는 지금 생각이 저도 드네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비사실이 지금 예. 첩보가 들어왔는데 수사를 할지 말지는 저는 경찰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기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예. 경찰로 넘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수사의 판단은 결국에는 경찰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뭐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수사를 해라라고 명료하게 얘기했다면 하명 수사가 맞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고 또 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거기서 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하부 기관은 당연히 그걸 하는 건데 하명 수사의 어떤 성격을 띠려면 보고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지시가 있는 것이 나온다. 예컨대 9번이나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지시가 있었다면 그러면 예. 하명 수사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전화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보내는지 민정수석실로 갔는지 정무수석실로 갔는지도 잘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를 했으니 이거는 하명이다. 이렇게 예.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더 추가 발언하실 거 네.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의혹을 갖죠. 저도 의혹의 시선을 전혀 의혹의 시선을 거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선거 전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왔고 지금 출마하는 후보가 떨어졌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찰의 수사가 있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른바 뭔가 첩보로가 이첩이 됐다. 이게 얼마나 그림 그리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까지는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지 말고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뭔가 맞다, 인과관계를 성립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시장이 과연 이 수사로 만약에 떨어졌느냐? 낙선을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후보 적합도나 이런 데에서는 그 김기현 시장이 오히려 다른 후보보다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혹시 뭐 지지율 같은 이런 일반 것도 단순 지지율은 10% 이상 높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김기현 시장이? 예.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이 바로 곧 당선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하기 쉽지 않은 그건 쉽지 상황이었고 않다. 그리고 탄핵 열풍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 프레임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래서 울산 경남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많이 교체됐어요. 그렇죠. 민주당으로 다 맞습니다. 바뀌어가는 상황이었단 예,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선거로 인해서 김기현 시장이 낙선했다고 단정하기 예. 어렵다 이런 알겠습니다. 거고요. 예. 이 경찰 수사가 크게 세 갈래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서실장과 관련돼 있는 것, 그리고 형 동생과 관련돼 예, 있는 예. 비혐의, 앞서 제가 용역계약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문제 예, 예. 이렇게 세 갈래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는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검찰에서 그것도 저는 이게 완벽한 검찰이 정말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지만 예, 예, 예. 세 번째로 후원금 쪼개기 문제나 이거는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이거 유죄 판결도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예. 관련돼 있는 고발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 재판 중에서 유죄 판결 난 예.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울산은 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좀 갈등이 깊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서 말이죠. 예. 예, 이 제가 변호사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에요. 김기현 울산시장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공무원이 다른 예. 것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예.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맞는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게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낙선 당선과 예, 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원래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의혹이 커졌던 첫 번째 그 발화점이 뭐였냐면 청와대 감찰반원이 직접 이 첩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 개입이 된 거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까지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또 송병기 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특감만이 직접 이 첩보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그렇죠. 뭐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까지는. 근데 네. 지금 원래 시작은 그걸로 시작을 다 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백원우 특감 이제 반원이 결동대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도 내사도 그렇고. 하고 예. 뭐 그 울산에 내려가서 예. 실질적으로 예. 뭔가를 많이 알아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개입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드러나오고 보는 거를 보면 그 부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숨진 이 검찰이 직원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예. 선택을 했는지 예, 예. 모르지만 예. 결국에 이 부분하고는 우리가 별개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 민감한 사안이고 만약에 이게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뭐 권력기관에서 개입을 하는 흔적이 있었다 그러면 예. 그거는 뭐 민주주의 근간을 그럼요.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조사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고서 이것이 이미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마침 이 A 비서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A 비서관 얘기를 하셔서 행정관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 고인의 휴대폰 가지고 또 검경 간에 또 이게 또 새로운 또 갈등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포렌식 수사를 보통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경찰이 갖고 있던 거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고 그래서 검찰이 경찰이랑 같이 이거를 경찰의 참관 아래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비밀번호를 못 연다면서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휴대폰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A 수사관의 사망 이유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네. A 수사관이 원래 당초 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백오른 민정비서관한테 전달한 인물로 지목이 됐어요, 언론에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죠. 없죠.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럼 도대체 그 얘기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가공해서 만든 소설인지 아닌지 또는 검찰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수사관이 숨지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쉽게 한 사람을 죄인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이 그 A 수사관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 수사가 끝나지도 않고 어떤 사인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 국가수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휴대폰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네.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는 이런 일 한 번도 없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이 그럼 우리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아무리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가져갔으니 우리도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또 그 영장을 신청했어요. 맞아요. 근데 기각됐죠. 그 사안에서 저는 어떤 게 보이냐면은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검찰은 영장 청구권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가져갈게 그럼 가져가고요. 너들이 압수수색하고 싶어? 안 돼. 다 검찰의 결정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되는 경찰 수사에서도 계좌 추적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검찰이 다 기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울산 경찰청에서 올린 거를 다 기각했다는 말씀이죠. 네. 울산지검이. 그래서 지금 울산 경찰이나 지금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지검 출신의 검사가 나가서 정관예우 문제가 걸려있기 예.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검찰이 그거 수사와 관련돼서 고래고기 다 되돌려주면서 경찰이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줄줄이 거기에 다 개입돼 있는 그러게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얘기들 보면 예. 지금 이 장면이 검찰이 얼마나 견제가 안 되는 조직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사망한 검찰 A 비서관, 직원의 A 행정관, A 행정관 예.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압수수색을 굳이 안 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협조를 통해서 경찰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죠. 수사 지휘권을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거를 뭐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이런 장면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렌식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조사할 때 경찰은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참여도 지금 불허하고 있거든요. 참관은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하지는 못하는 뭐 그렇게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체를 검찰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이 결국에는 검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견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공수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행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까지 많이 가지는 않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희 메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기침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경찰이 맡고 있는 그 사건은 변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이 된 이 A 수사관의 예. 그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경찰이 맡고 있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타살 의혹이 없는 거예요. 타살 의혹이 없으면은 휴대전화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사람이 보니까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타살 의혹이 없고 유서도 있어요. 네. 자살로 그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 휴대전화를 꼭 봐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타살 의혹이 없다 그래서 벌써 장례도 치렀잖아요. 이게 만일 타살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장례 치르기도 어려웠죠. 부검을 했어야 되겠죠, 당연히. 부검을 했어요, 예, 이미.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사건은 뭐냐면 이 고인이 된 A 수사관이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의 그 선거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된 A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해간 거예요. 예. 그런데 경찰이 이제 우리도 휴대전화를 봐야 되겠으니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법원에다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한 건데 예. 이거는 그 변사 사건하고 휴대전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검찰이 가져갈 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서 가져가는 거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야 포렌식으로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이 마치 무슨 검경의 갈등이 있고 그거에 피해자이냐? 검찰이야 예. 경찰 모르게 자기네들이 불리한 예. 거 어디 빼내려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런 불신을 검찰에게 씌우기 위한 게 아닌가. 오히려 변사 사건 자체만으로도 저는 휴대폰에 많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극단적 선택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경찰은 그걸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 주체인 경찰이 그걸 볼 수 없게 한다는 예.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전 짧게 말씀드리면요. 짧게요. 수사 지휘하고 수사 종결권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 스스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변사 사건이고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종결하고 싶어도 검찰이 종결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코미디 같은 일은 경찰한테 내버려뒀어도 못 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이스라엘에서 뭐 갖고 온 프로그램까지 돌려도 지금 비밀번호를 못 풀어가지고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보는 휴대폰을 그 경찰도 못 봤을 텐데 네네. 그걸 검찰이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에 청와대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포인트는 두 가지죠. 하나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명 의혹 관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 수사인데 이것 때문에 휴대폰의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사건은 뭐 잠깐만 좀 언급을 좀 해보죠.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담당 행정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유 전 부시장이 이제 금융위에 국장으로 있을 때 당시 수뇌부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도 모두 소환 조사를 했다 그러고 봅니다. 이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관련돼서는 검찰의 수사 포인트가 어디에 집중돼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 감찰이 왜 중단이 됐느냐. 그 배우가 누구냐? 예, 그게 이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조국 수석 측에서는 3인 회의를 통해서 예.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감찰이 중단됐느냐. 거기에 많이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죄책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말씀 근데 들어보죠. 이제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데 천모 행정관이 예. 이 무마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친분으로 유대수 국장에 대해서. 국장과의 어떤 친분 관계로 이런 수사를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발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고위직에서 더 높은 고위직에서 무마를 해라. 뭐 이런 일종의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에 의해서 중단됐다는 그런 설은 또 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이 내놓는 얘기들이 너무 뭐 선택적인 거고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선 3인이 합의하에서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검찰에서 나온 건 천행장관. 여기 이상은 사실은 더 이상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무마의 주체를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뭐 혹시 네, 평론가님 김기현 한 시장 건도 마찬가지지만 김기현 시장 건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재수 부시장 문제도 역시도 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까지 저는 뭐 의혹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몇 가지 이제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감찰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검찰이 보기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비위험이가 드러났는데 왜 감찰을 하다가 중단했느냐. 그리고 감찰을 받을 정도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감찰을 받아서 드러난 몇 가지 비위험이가 뭐 청와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수사를 안 했겠지만
그렇게 비위 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퇴직 처리까지 했으면서도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데로 승승장구하면서 민주당 수석 영전했느냐. 전문위원으로 갔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의혹의 두 가지 지점이 저는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요건이 예, 돼 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뭔가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감찰을 했을 때 청와대가 과연 어느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유재수 부시장이 어느 정도 그 감찰에 협조하고 네. 감찰했을 때 감찰 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청와대가 갖고 있었을 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테니까 예, 예. 검찰이 그거 들여다보면 알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감찰했을 때 내용이 뭔가 상당 부분 다르다고 하면은 감찰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비판은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외압을 넣어가지고 유재수 부시장이 뭐 감찰이 중단되도록 했다든가 예. 이렇게 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유재수 부시장의 뭐 지금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정권의 아주 그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입김을 예. 넣어서 민주당 그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고 부시장으로 갔는지 아니면 민주당 내 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좀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쭉 말씀을 하시면서 좀 듣는데 좀 뭔가 좀 검찰에서 명쾌하게 수사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청와대에서도 검찰 수사에서 반발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번 달부터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공보 준칙이 이제 개정이 돼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언론에 많은 보도들이 검찰에서 흘린 듯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반발하고 민주당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공부칙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 좀 한 말씀씩 세 분 말씀 듣고 좋겠는데 우리 이수빈 변호사님 뭐 괜찮으시면 먼저 들을까요?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봐서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이 선거 개입 관련된 사건인데 지금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대변인실에서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론하고 대변인하고 청와대하고 그 반박이 오고 가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죠. 뭐 검찰에서는 뭐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짜 뉴스다, 뭐 유서에 없는 예. 내용이다, 뭐 하지만은 정작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있는 검찰에서는 나오는 그 정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우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그러면서 또 어찌 보면은 상당히 소모적인 반박만 맞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것 같고. 예, 실체는 알 수 없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공보 준칙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국민의 예. 알 권리, 특히나 그 중에서 알 권리보다도 저는 검찰에서의 그러니까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 예.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게 지금 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울산시장 선거 예. 개입 사건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그대로 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하나만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지 않습니까?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있다. 오늘 아침부터요. 그 얘기 좀 전해진 게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명 수사 의혹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재수 부시장 관련된 부분은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동부지검에 전문 공보관이 이 자리가 생겨서 이 전문 공보관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러려면 뭐하러 전문 공보관 자리 만들어 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보준칙이 좀 엄격하게 개정된 부분을 오히려 검찰이 소위 말하는 깜깜이 수사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악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도 좀 나와서요. 같이 좀 네. 국민들의 알 권리 문제와 검찰이 이 개정된 공보준칙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좀 뭔가 좀 악용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목소리들과 이걸 좀 같이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먼저 하시죠.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하고요.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가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피의자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대원칙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경험칙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 내용들을 외부에 흘려서 애꿎은 사람 죄인 만든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뭐 기사가 나오면 진짜 네. 죄인인 것처럼 많이 인식을 하죠. 그리고 죄를 실제로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줘서 인격을 말살하고 나중에 예. 가서 무죄 판결 나고 난 다음에 그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를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11월 말에 울산지검에 있는 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언론에 확 피의 사실 문제라든가 수사 내용이 확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 어디서 나왔을까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에서 나온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군부를 확 떼고 난 다음에 불을 피우고 나니까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언론 보도 봐보세요. 검찰발 보도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보줄직이 시작됐기도 했겠지만 검찰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제 언론에서 알아서 취재를 해서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군요. 그 의심스러울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보준칙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 부당하게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위한 절차지 예를 들어서 수사 중인 사안을 자 지금 수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개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를 할지 말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예, 말씀.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알아야 되는 부분도 큰데 중요한 거는 피의 사실 공표를 금하는 데에는 그 전제된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 예컨대 피의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리는 거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의 어떤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사실은 나중에 가면 뭐 상당수가 또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라든가 어떤 피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어 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법개혁이라든가 뭐 이 검찰개혁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윤석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상당 부분 선택적으로 피의 사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언론이 그걸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이 또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 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변호사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더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검찰이 이제 이 어떤 이렇게 엄격해진 이 규정을 또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알려주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감출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일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이제 언론과 검사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하고 검사하고 만나는 것도 지금 이제 금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그 이런 전문 공모관하고 문자로 취재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뭐 예. 물어보면 예 아니요 뭐 이렇게 예, 그 이제 공보관이 대답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문자로만 예. 얘기할 수 있다고. 네. 근데 글쎄 이제 이게 언론인 기자의 취재력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나온 것도 있고 예. 또 검찰에서 수사 검사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권력형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예. 저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요. 좀 새로운 뭐 하나의 또 뭐 변수라면 변수고 그러니까 새롭게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가 하나 생긴 게 바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건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더군다나 5선의 중진 의원이죠.
새 법무관으로 지명이 됐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또 시점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아쉬운 게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을 지명하지 말고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면 이런 수많은 논란들을 우리가 이렇게 건너뛰고 지금 이 장면에 있지 않았을까. 박상기 장관 다음에 바로 추미애 그렇죠. 의원이 예. 뭐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조국 전 장관이 뭐 검찰이나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그러지만 지금 현실로 드러난 거는 뭐 거의 파탄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적임자를 지금 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자나 뭐 예컨대 어떤 공무원들이 갖는 결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도 검찰에 강고한 어떤 저항이면 저항이 있어요. 분명히 개혁에 대한 어떤 예. 부분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 정도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은 그런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도 했고 이제 장관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뭐 대선이나 뭐 이런 것뿐이 없고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정치를 마감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 이력을 성공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또 동기가 누구보다 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얘기했던 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이 담보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대표라는 분들을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100명 넘게 있는 분들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법무부 장관 수행 능력도 이미 담보돼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그렇죠. 충분히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 추미애 의원 지명을 놓고 보는 게 이제 검찰과 청와대 간의 관계가 더욱더 좀 경색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걱정하는 목소리 사실 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지명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나한테 뭘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더 이렇게 더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나 공수처 법안이 무산되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 태도라든가 검찰이 보이는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약에 추미애 지금 내정자가 장관이 돼서 뭔가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뭐랄까요 갈등 속에서 얻어지는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 장관 임명 국면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어가면서 왜냐하면 조국 장관 문제가 논란이 됐던 수사가 논란이 됐던 게 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갑자기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고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혐의가 어떤 게 드러났든 간에 마치 탈탈 털듯이 모든 일가족까지 전부 수사를 했어요. 먼지 털이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런 식으로까지 수사를 해야 하지? 그렇게 굳이 아니 혐의 있으면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는 그만큼 검찰의 검찰권 행사라는 게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그래서 추미애 내정자가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충분히 전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꺾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되 그렇죠. 인사권 법무부 장관한테 있잖아요. 감찰권 있잖아요. 인사 감찰권을 행사해서 검찰이 지나치게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추미애 지명자가 장관이 되면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한 1월쯤에 있다고 하는 검사장급 인사 5명에 대한 인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이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수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지명자를. 저는 추미애 내정자의 경우에는 이제 굳이 오선 의원을 그리고 그 이전부터 법무부 장관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이유는 청와대의 이제 뜻을 잘 실행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법무부하고 이제 법무부의 권한을 강화할 거예요. 이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거기에 뭐 직무감찰권, 인사권, 뭐 또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개혁이라고 해서 할 텐데 칼을 휘두를 텐데 그것이 저는 이제 검찰하고 상당히 갈등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상당히 뒤흔드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할 때요.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인사권 우리한테 다 주십시오. 검찰총장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거부했거든요. 검찰은 인사도 자기 스스로 하고 수사도 자기 스스로 하고 다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시 짧게.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이 곧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 검찰은 모든 것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것으로 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또 보실지 또 참 주목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한테 흔들리지 말라라고 독려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제 한 신문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좀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이제 청와대가 조국 사태 후 다시 검찰과 2라운드를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상당히 좀 우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갈등 상황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소진시켜서 결국 검찰개혁이 약간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뭔가 좀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 이 상황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이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하시겠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이미 시작한 거 어떻게 접겠습니까? 수사는 철저히 하되 다만 엉뚱한 기사들이나 이상한 사실 아닌 것들이 나와서 마치 뭔가 없는 것들을 크게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아니면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자꾸 뒤섞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단초들을 자꾸 검찰이 제공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절제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또 언론 언론도 조금 굉장히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뭐 하다못해 별동대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 시작하고 그 숨진 수사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면 아마 거짓으로 드러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농단 때도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특히나 임기 중반의 상황에서 그들의 지휘권을 총괄하는 어떤 민정수석실을 지금 겨냥해서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는 어떻게 보면 개선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이 어디든 검찰의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는 거고요. 청와대도 그걸 열어서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이건 뭐 개선된 거라고 보지만 중요한 건 검찰이 형평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사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조국 전 장관 것도 굉장히 정치적 사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패스트트랙도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에요. 한국당 패스트트랙 그렇죠. 사건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수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알 길도 없고 흘러나오는 얘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컨대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고소 고발이 됐으니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같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얼마나 진척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형평성을 안 가질 때 검찰의 어떤 불신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형평성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 갈등과 대립이 국민을 상당히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청와대가 좀 그러니까 그 정치가 상당히 부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검찰하고의 대립도 그렇고 뭐 언론하고 특정 언론하고의 대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제 털고 갈 건 털고 가자.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털고 갈 건 털고 가면서 통합에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이제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을 좀 청와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얽혀 들어가고 있는 사건을 좀 저희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좀 좋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가 나온 건 없는 거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명쾌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국민들이 의혹을 자꾸 이렇게 갖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김관옥 교수님과 이수희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치권으로 이미 확산이 돼서요. 가뜩이나 이 경색되어 있는 여야 간의 공방은 더욱더 좀 격렬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공정수사를 촉구한다며 만든 여당 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검찰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불순한 여론몰이 그리고 망신 주기 그러면서 그야말로 저위 있는 악랄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오늘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차장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했는데 검경 모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된 한국당 수사는 뭉개며 편파 수사를 한다고 당 지도부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 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식 농성 뒤 국회에서 처음 지도부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정권 차원의 선거 공작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말로 여론을 오도한다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한국당은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경찰관 등 10명을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는 이틀 뒤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에 관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해 정치권 대치는 더욱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얘기 그래도 잠깐 좀 해보죠. 상당히 뭐 여야가 특히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기도 분명히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민주당이요. 검찰과 경찰 또 황운하 현재는 대전지방청장입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검찰 경찰은 다 거부했거든요. 사실은 거부 당연히 할 것 같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거니까. 근데 민주당이 당연히 거부할 것 같은 이런 간담회를 왜 하려고 했는지 싶어서 이게 일종의 뭐 압박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너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이제 그 사망한 전 그 특감반의 그 핸드폰 이거를 수사관, 서초 경찰서에 있는 것을 전격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너무 나간다 싶고 또한 이제 또 청와대도 압수수색 뭐 이미 제출 받았긴 하았지만 그 최근에 이제 검찰의 행태가 좀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 수사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려고 특히 이제 성처경찰서는 압수수색물을 뺏기니까 다시 이제 그걸 되찾아오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뭐 검찰과 경찰의 어떤 뭐 어쨌든 이제 수사권도 조정을 해야 될 마당이고 이제 국회 법안이 가 있으니까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도 안 나서죠. 근데 그 민주당의 그 대안이 사실 실제 비현실적이고 글쎄요. 그 검찰과 경찰의 너무 속성을 모르고 이 사건을 그렇게 그러면 어떤 선의에 의해서 그럼 나올 거냐 맞춰줄 거냐 그렇지는 않은 사안이거든요. 거기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태 파악과 이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인식 자체가 좀 뭐 이렇게 너무 뭐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별로 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이번에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수사 중인데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 이를테면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발언을 할 것이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얘기로 좀 바로 네. 넘어가 보죠. 사실 이 리포트 뒷부분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9일이 상당히 중요한 네, 날이 좀 네.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4+1 협의체 예산안에다가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같이 해서 8일 날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선거 이 패스트트랙 법안하고 예산하고. 어쨌든 예산안은 법적 시한이 지나서 이미 그렇죠. 심사가 늦어져서 7일까지 일단은 늦추겠다 심사를 예결위원장이 요청한 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예결위에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어쨌든 그 9일이 이제 그 정기국회 끝나는 하루 전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예산안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기국회에 올리는 그 법안의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상태고 신청이 예상되고 있으니 정기국회 이후에 이제 임시국회를 진행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텐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어쨌든 이번 국회 내에서는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렇죠. 그 순서를 정해서 임시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니까 9일 날 이제 어쨌든 간에 예산안 플러스 선거제를 올리고 검찰개혁 법안을 올리고 민생 법안을 올리겠다라는 이제 어떤 계획은 플랜 A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당이 9일 날 오전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제 신임 원내대표 인사차 또 이제 각 당을 돌고 이러면 인사하겠죠. 사실은 꽉 막힌 이 그 국회에 대해서 해법이 좀 모색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 4+1 체제에서는 뭐 플랜 A든 B든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니까 마무리를 짓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 4+1 공조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최 평론가님의 이제 이제 예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법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패스트트랙 네. 법안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선거 예산안도 있고 민생 법안도 네. 쭉 있고. 근데 약간 민식법 등 포함해서 민생 법안은 좀 뒷부분에 가 있다라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또 국민들이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사실은 좀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예산 법안은 이제 저기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1순위로 가야 되는 그러겠죠. 게 맞고 예. 민생 법안을 그래서 쟁점인 그 패스트트랙 법안 후순위로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도 비판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당 그 원내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생 법안, 지금 한국당이 199개 법안을 이제 필리버스터 신청해 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민식이법이나 몇 개 한 서너 개 법안은 신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처리를 하자라고 또 제안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지를 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는 원포인트로 통과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쨌든 예산 법안하고 같이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제 논의할 수 있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말고 수정 법안을 내서 최대한 이제 지연을 시키겠다는 또 입장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9일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황교안 대표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국회 그 대응을 마련할 것이냐에 따라 이제 변수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생 법안이 후순위로 났다는 것 자체는 비판의 지점이고, 맞아요. 또 지금 너무 강경하게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의 최선이냐, 뭐 이런 또 문제 지점도 있어서 민주당도 되게 이제 고민거리긴 할 거예요. 뭐 사실 그거는 두 거대 여야인 그렇죠. 민주당과 한국당이 똑같이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식법 등 중요한 법안, 그 민생 법안 중에서도 이제 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199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안들을 먼저 좀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그렇죠. 협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본인들도 본인이 원하는 법만 우선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4+1 협의체 이 내용만 좀 따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중요한 포인트 이제 포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바른미래당의 그 대표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신환 대표가 아니라 김관영 전 원내대표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오신환 전으로 불러야 될지 원내대표도 저도 모르겠는데. 좀 그게 헷갈려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게 형식지라는 게 있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미 당권을 박탈했죠. 당에도 그렇고 다른 당에도 그렇고 이제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를 원내대표로 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다고 그래요. 공문을 돌려서. 김관영 전 대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서열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1 협의체에서는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예. 한국당이 이제 만약에 협상에 임한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바른미래당과 이제 공조 내지는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할 텐데 그랬을 때 또 대표성 문제 제기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설왕설래하기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인정을 하고 갈지 대승적으로 그냥 그 협상 안에 어떤 방점을 둬서 대표가 누가 됐든 이것이 공식적인 바른미래당 의견이라고 이제 두고 갈지 그거는 또 협상의 내용에 따라 또 좀 흔들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이거는 좀 불씨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관영 전 대표가 들어가서 어쨌든 4+1 체제가 이제 잘 작동이 돼서 뭐 하여간 뭐 법안들 통과도 되고 그다음에 선거법의 그런 미세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공수처법의 그 미세적인 부분들 다 이제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다고 쳤을 때 그게 법안으로서 그러니까 통과된 거로서는 유효성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오신환 원내대표가 다음권이 정지가 됐으니까 어쨌든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대표가 4+1 대표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 입장은 이제 한국당과 공조를 하는 입장 아니에요. 특히 이제 변혁 소속으로서 그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이제 공수처 반대하는 거하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건데 오신환 대표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거를 타협을 하자는 또 입장도 갖고 있어서 계속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그런 입장이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신환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할 건지 아니면 또 한국당이 오신환 전 원내대표랑 어떤 공조를 이룰지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관영 전 원내대표보다는 오신환 그 원내대표가 더 이렇게 대화하기가 용이할 수 있고 같은 어떤 지향점을 갖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분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4+1 체제는 법적인 체제는 아닌 알겠습니다. 거예요. 좀 정치적인 어떤 협의체라서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구순하게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 그러니까 있는데. 다른 네 당이 그렇죠. 뭐 오케이 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1 협의체에서 얘가 예산안을 연계해서 만약에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경우에는 몸을 날려서라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법이 이 예산안과의 이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표 유승민 의원 입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고 탈당하겠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입장이 이제 강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한국당과 통합 논의는 나중에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8일날 발기인 대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는 시점에 있어서 사전의 미션은 본인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주고받는 어떤 이런 거래는 본인이 철저히 막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중심축인 4+1에 김건영 전 원내대표가 들어간 거는 유승민 의원도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협상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저거는 이제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게요.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분당 뭐 사실상 지금 유승민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거의 분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 안철수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근데 그 안철수 전 대표 부인이 이제 김미경 교수인데요. 김미경 교수가 안 대표의 정계 복귀 관련돼서 그렇게 해석을 할 만한 얘기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회자가 되더군요. 어떻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멘트의 의미를? 일단 첫 번째 부인으로서 김미경 교수는 부인으로서 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가능성을 이제 한껏 띄운 거죠. 그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당장 뭐 연구 성과를 내는데 어쨌든 필요한 시점에 와서 해결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제가 볼 때 총선 전에 어쨌든 들어올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분기점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이제 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빠르면 12월 중순 선거법을 먼저 만약에 통과시키면 늦어도 한 17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1월, 2월에는 움직일 것 같고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주변 의원들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간헐적인 기사들을 보면 총선을 그냥 패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들어와서 근데 그 시점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고 유승민 의원의 움직임
예. 나가서 신장 창당을 좀 한다든지 한국당과 움직인다든지 예. 그러면 그 시점이 또한 안철수 전 예. 대표가 움직이는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본인이 이제 총선 전에는 움직이겠다는 나름대로 간접적인 표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거를 국민들 시각에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정치판은 뭐 진흙탕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기 안 좋죠. 하여간 뭐 구태스럽고.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여기 진흙탕 속에 지금 발을 담그지 않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보는 거냐? 아니면은 진흙탕 속에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 선거법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그 판에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게 볼 거냐?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인상은 저 기사를 보고 개인적인 인상은 첫 번째가 이게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이제 저게 무슨 이게 IT 관련해서 무슨 저기 컨벤션에 가가지고 예. 김미경 의원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근거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현실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미 여러 번 보여온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예. 과신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또 현실을 또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어쨌든 본인이 해결사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 터미네이터.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I'll be back 이랬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럼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I'm back 할지 그럼 그것이 과연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 예, 그거는 예. 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현실 정치에 대한 지금까지 체험이 있는데 예. 그거를 본인이 승화시켜서 정말 이 나라를 구하려고 큰 정치를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 해결사가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시점을 그렇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진흙탕에 같이 뒹구르고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밤에 참여하고 밤에 씻어내고 그다음에 또 뭐 진흙탕 묻혀도 나와야지 동떨어져 있으면서 평등가적 역할을 하면서 시기만 본다? 이거는 조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국가적 지도자로 보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지게 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정말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두를지 아니면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두르지 않을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추미애 이제 광진을의 이제 지역구잖아요. 추미애 이제 지명자가. 근데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리고 이번에 불출마할 가능성 당연히 높아진 거고 그 자리가 한국당이 현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나름 한국당에서 건물 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면 갈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총리와 관련돼서 또 김진표 후보 이제 의원이 얘기 나오다가 뭐 진보 진영의 반대 때문에 지금 약간 아웃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등등등 이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지금 오늘 뭐 행사 끝에 기자들한테 멘트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아웃된 건 아니고 네. 일단 여전히 후보군에 있는 걸로. 그래서 그 시점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어떤 합의가 가시화됐을 때 아마 총리 후보가 결정될 거고 예. 본인은 여태까지 그 정부의 그 경제개혁과제 복무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G20에서 G7으로 가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의 혁신. 네. 그걸 국민 중심 금융 부분의 개혁으로 효율적인 개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기득권 내지는 재벌 중심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해온 게 아니다라는 이제 어필 그리고 지금의 본인을 반대하는 여론에 그 반대하는 이제 멘트를 좀 해서 뭐 어쨌든 총리 후보의 결정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광진을 자리는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겠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 5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국민 여론은 한 당의 한 후보가 3선 이상 하는 거를 쉽게 용납하지는 맞아요. 않아요. 그리고 추미애 이제 의원도 사실은 뭐 본인이 총리를 생각해서 이제 장관을 가긴 하지만 속으로는 잘 빠진다 이렇게 내년 총선에서 입각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미션이 분명히 있는 데다가 잘 수행하면 점핑할 수 있고 그렇죠. 다음 총선은 사실은 뭐 한국당이 지금 뭐 점수를 많이 잃고 있긴 하지만 또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후보라고 치면 개인의 역량이 또 어떻게 판단될지를 모르고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5선이면 여기는 또 새로운 인물이고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가능성 부분도 그렇고 당선 가능성도 사실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렇죠. 거라고 알겠습니다. 또 유권자의 그 마음이라는 거는 상당히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퍼즐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또 그렇게 아무나 갖다 꽂아서 될 만큼 지금 정부나 민주당이 잘한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또 뭐 절대 다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또 알겠습니다. 역풍도 고려해야 되고 예, 또 뭐 내부적으로는 체급도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 이해가 가면서도요. 굳이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있는 곳을 수색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와중에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지쳐서 소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지점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줄 알면서도 익숙한 과거와의 단절은 쉽지 않다는 걸 이번 일을 보면 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